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비상계엄령 선포. 박 대통령은 학생 데모보다도 적전 분열 현상을 보이는 공화당 내분에 더 시달리고 있었다. 1964년 5월 30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들과 언론의 응원 속에서 학생들의 단식 농성이 시작돼 다시 전국이 뒤숭숭해지는 가운데 일요일인 5월 31일에는 김종필 의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장경순 국회 부의장 등 공화당 내 비주류 측 인사들과 김 의장의 유임을 건의하는 주류 측 인사들이 번갈아 청와대를 찾아와 대통령을 괴롭혔다. 당내 반김종필 세력의 보스는 김성곤 의원, 장경순 부의장, 그리고 이효상 국회의장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김종필은 6월 1일 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되돌려졌다. 6월 1일 서울 시내 대학생들 수천 명이 세종로로 몰려와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박상길 대변인을 집무실로 불렀다. 이걸 발표하시오. 그가 던져준 문건은 박 대통령의 자필이었다. 제목은 현 시국에 관한 대통령 특별교서였다. 박 대변인은 빠르게 소리 없이 읽어내려갔다. 도입부부터가 비장했다. 본인과 정부는 그간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진정한 제야의 소리와 민의를 듣고 건설적인 공통의 광장을 마련해보고자 최후의 선까지 인내해왔다. 그러나 학생 데모는 신성한 4.19 정신에서 멀리 이탈하여 기점을 잃은 난동으로 타락해가고 있다. 일부 이유 있는 데모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국가가 일을 할 수 없는 장애가 된 데서야 먼저 이를 저지 않고서는 다른 무슨 일도 할 수 없다. 한국은 광대한 적색 대륙의 일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세상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진영과의 연결의 공고성 및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있는 경제 건설에 따르는 근대화 작업을 위하여 이 현안의 결정적인 타결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국가 간 외교 타협의 목적은 최대한의 이익과 조건을 마련함에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또한 실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외 정세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 회담의 타결은 그 자체에서 얻은 이도 일연이와 여기에 부수되는 세계의 각 우방으로 통하는 경제적 지원의 길이 튀어질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양국 간의 타결에서 얻어지는 금액은 단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오직 국가경제 재건에 쓰일 것임을 단언한다. 박상길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발표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끝으로 본인이 이 기회에 내외 동포에게 명백히 천명코자 하는 바는 이 같은 현안의 종결과 이에서 오는 조국의 안전 및 국가 근대화의 기초가 확립된다고 하면 본인은 민주정치의 진보를 위하여 차기 선거에 출마치 아니하고 1차 임기만으로 조국의 봉사를 끝마칠 결심임을 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박상길은 내용이 너무 엄청나 말도 붙이지 못하고 물러나 발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재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그 발표문도 혼자서 썼으니 아무도 번의시킬 수 없으리라고 박상길은 생각했다. 그런데 6월 2일의 학생 시위로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정일관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 문제를 의논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내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2일의 학생 시위를 보도한 신문들은 객관 보도와는 거리가 먼 경문 같은 제목과 지면 구성을 보였다. 화요일에 비가 내렸다. 학생은 외쳤다. 초연 속에 돌팔매 날고 단식 데모 또 노한 대학가 식의 제목 밑에는 이런 기사도 보였다. 내 아들 못 잡아간다. 눈물로 흠뻑 젖은 어머니의 목매인 소리에 경찰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자 아들은 어머니 못 잡아간다고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는 곤봉 속으로 뛰어들었다. 단식 중인 서울대 학생이 투고한 선동적인 시도 사회면에 그대로 실렸다. 언론은 상황을 4.19 직전 일종의 혁명 전야로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판이었다. 군부와 다수 국민들은 박 정권을 지지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과 무력으로 폭력 시위를 누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6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은 박상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그 문건의 발표를 보류하시오 라고 말했다. 하루 사이 역사가 달라진 것이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한 것은 전 내무장관 엄민영이었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역사적 문건이 될 뻔했던 이 특별 교서문은 몇 년 전 작고한 박상길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 (1964년) 6.3 사태 당시의 한국군 지휘부는 1960년 4.19 시위 때 군의 대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4.19 시위로 비상계엄령이 펴지고 서울로 출동한 11사단 장병들이 시위대를 진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착잡한 시각을 갖고 있었다. 군대가 국민 편에 섰다는 찬사도 있었지만 송유찬 계엄사령관이 학생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영향을 받아 진압군이 어정쩡하게 시위를 방치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의 수치라는 생각을 한 장성들이 많았다.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 김성은 국방장관은 이번에도 4.19와 같은 학생 시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라고 고민했다. 그는 김종호 합참의장 및 민기식 육군참모총장과 머리를 맞대고 4.19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엄 계획의 지침을 만들었다.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각군 총장들을 모아놓고 계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때 김 장관은 군 수뇌부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군 지휘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학생들과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김종필은 곤란하다는 태도였다. 당시 군 지휘부 사람들은 5.16 혁명 직후 독주한 군 후배인 김종필과 6.4 8기생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 6월 3일 오전 박 대통령은 장경순 국회 부의장 등 방문객들과의 면담도 거절하고 시내의 시위 상황을 보고받았다. 오후 1시쯤 서울 시내 시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그는 김성은 국방장관 등 관계 장관들을 소집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로 가는 길에 시위대에 점거당한 파출소와 학생들이 탈취하여 몰고 다니는 군 차량들을 봤다.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던 중앙청 울타리를 넘은 학생들이 현관까지 뛰어들어와 군인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다. 최루탄 냄새, 시내 곳곳에서 치솟는 화염을 보고 김 장관은 4.19의 재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위 군중을 피해 골목길을 돌아 청와대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일권 총리, 장기영 부총리, 양찬호 내무장관, 김종호 합참의장 등 국가안보회의 구성원들이 다 모였다. 박 대통령은 창백한 표정이었다. 줄담배를 피우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무겁게 입을 뗐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박 대통령이 김성은 장관을 향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말해보시오 라고 했다. 각하께서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부정선거로 당선되기보다는 공명선거로 낙선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군부대에서는 윤보선 후보표가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합헌 정부가 일부 학생, 시민들의 폭력 시위로 붕괴된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각하께서 우리 군을 신뢰하시고 계엄령을 선포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고 있었다. 떨리던 손도 멈췄다. 다른 참석자들도 국방장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정일권 회고록에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김성은 장관과 양찬호 장관에게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발포해서는 안 된다고 엄명했다고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국 대사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소. 하우스 미 8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과 세미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헬기 편으로 오후 4시 30분에 청와대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은 장관과 김종호 의장만 배석시킨 가운데 조상호 비서관을 통해서 두 미국 정부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서울 일원의 비상계엄령을 내려 사태를 수습하기로 결론을 내렸소. 유엔군 사령관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군을 계엄군으로 동원, 서울로 진입시키는 것을 승인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버거 대사께서는 이 사실을 본국에 통보해주기 바랍니다. 하우스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버거 대사는 각하,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첫째, 계엄 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사태가 수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나, 지금 당장 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계엄 기간에 국회도 문을 닫습니까? 국회는 열어놓겠소. 하우스 사령관이 각하, 몇 개 사단을 동원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대신 대답했다. 28사단과 6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 주둔지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로 하겠습니다. 하우스와 버거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각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돕겠습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김종필의 2차 외유 1964년 6월 3일 하우스 유엔군 사령관이 미 합참에 보고한 박정희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은 이러했다. 상부의 사전 지침에 따라 나는 한국군 2개 사단을 계엄부대로 동원하는 것에 동의했다. 단 포병은 동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버거 대사는 박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계엄령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정부 측의 잘못도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1960년의 계엄령 선포와 이번의 계엄령은 다르다고 말했다. 나는 1960년의 계엄령은 이미 유혈 사태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군이 동원됐으므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계엄군이 직접 학생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군대와 국민들 사이의 신뢰관계인데 이 양자가 이번 사태로 멀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또 박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1960년의 이승만에 비교해서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엄령 선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논쟁을 군부 안에서 벌이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미국 측이 박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는 한일 회담의 성사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한 달 전 한일 회담 반대 운동의 지도자인 민정당의 윤보선 의원을 찾아가 미국 측에 불만을 전달한 적도 있었다. 김성훈 국방장관과 김종호 합참의장은 6월 3일 저녁 7시쯤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건너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박 대통령의 결심을 전했고 정일권 총리 등 장관들은 계엄령 선포안에 부서했다. 박 대통령은 노석찬 공보차관의 발표를 통해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의 민기식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음을 알렸다. 민 대장은 포고령을 발표,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키고 언론 출판의 검열과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무기 휴교, 그리고 통행금지 개시 시간을 자정해서 밤 9시로 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박 대통령은 박상길 대변인을 통해 계엄령 선포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나와 이 정부가 참을 대로 참다가 이 마지못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을 먼저 밝혀둔다면서 지금 그들 일부 몰지각한 학생들에게는 헌법도 없고 국회도 없고 정부도 없다고 개탄했다. 합헌 정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부정으로 도전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하에서나마 경제적 난관과 민생 문제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행정기능마저 마비케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킨 일은 묵과할 수 없다. 6사단, 28사단으로 구성된 계엄군은 6월 4일 서울로 진입하여 수도 경비사령부 병력과 함께 시내의 요소를 장악했다. 학생 시위는 간단하게 진압됐다. 무엇보다도 대다수 국민들이 난동화된 시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의 불가피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부로 보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은 야당과 언론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계엄령으로 언론과 야당이 무력화된 마당에
강력한 정부의 물리력을 견딜 수 없었다. 계엄령 선포로 박정희는 취임 이후 5달 동안 수세로 몰리던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키고 야당, 언론, 학생들을 압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게 됐다. 6월 4일 아침 계엄 지휘관 회의에서 이미 김종필 퇴진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은 국방장관과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및 김계원 장군이 청와대로 올라가 박 대통령에게 군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누가 김 의장을 만나 군의 뜻이 이러하니 잠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하지 라고 했다. 서울로 들어온 계엄부대인 6사단의 김재규 사단장이 공화당 이만섭 의원을 지휘소가 있는 덕수궁으로 부른 것은 이 계엄회의 직후였다. 김재규 준장은 이만섭이 다닌 대구 대륜중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김 사단장은 이 의원을 데리고 덕수궁 뜰에 서 있는 앰뷸런스 안으로 들어갔다. 도청을 피하려는 행동이었다. 지금 계엄군의 공기가 좋지 않아요. 학생 시위는 진압했지만 이번 기회에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을 정리하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상은 4대 의혹 사건을 일으킨 김종필, 박 대통령이 일본 돈을 받았다고 허위 선전을 한 김준현 등이요. 군의 분위기가 이러하니 이 의원이 가깝게 잘 말씀을 드려 김종필 의장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오. 이런 말을 대통령 가깝게 전할 사람은 이 의원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부른 것이오. 이만섭 의원은 박 대통령 직계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김종필 의장과도 관계가 좋았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전하기 전에 김 의장에게 귀뜸을 해야겠다고 그의 행방을 찾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야 김 의장이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공간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만섭이 그곳에 가보니 민기식, 김종필 외에 김성은 국방장관과 김종갑 국회 국방위원장도 와 있었다. (1964년 6월 4일)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공간에 모인 군수 내부는 김종필 공화당 의장을 초청해놓고 차마 물러나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완곡하게 용퇴를 건의했다. 뒤늦게 참석한 이만섭 공화당 의원이 기자 출신답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김 의장께서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십시오. 김 의장은 천천히 입을 열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군 전체의 뜻은 아닐 거요. 내가 물러나면 누가 각하를 보필하겠소. 내가 물러난다면 나를 모함한 사람들도 같이 물러나야 되지. 이만섭은 재차 용퇴를 간청했으나 김 의장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다음날 박 대통령은 이만섭 의원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이만섭 의원은 각하, 사태가 급하니 이 자리에 김 의장을 불러 두 분이 함께 결론을 내리시죠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비서관을 불러 김 의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보고 그는 물러났다. 이 의원은 그날 저녁 김종필 의장의 사임을 알리는 신문 호외를 읽을 수 있었다. 버거 대사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다음날 박 대통령에게 각하의 지지자들은 김종필이 거세되지 않으면 정부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2대 지지 기반인 군부와 미국으로부터 똑같은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필은 또 한 번 속죄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기자를 만난 김종필은 당시 공화당 내 반 JP 세력의 두 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장경순 부의장은 자신은 장군이고 나는 대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계급사회인 군대의 생리상 장성들은 우리 팔기생들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성곤 의원의 경우는 그분의 야심이 컸어요. 내각제로 개헌한 뒤 총리를 한번 하겠다는 꿈을 갖고 그때부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육본 정보국에 근무할 때부터 김성곤 씨의 친척이 되는 김재현 장군의 소개로 김 의원을 알고 지냈습니다. 김종필은 민기식 총장이 군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 무렵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김종필은 이런 증언을 했다. 그분은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렇게도 모르나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더라도 더 이상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킬 수 없는데 왜 이러나 하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말렸습니다. 5.16 혁명을 일으킨 이상 역사적 책무를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내심으로는 무서운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적당히 풀어놓으면 안 된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악귀처럼 국민들을 채찍질하여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기어코 달성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종필 의장이 하버드 대학에 유학하는 시기에 외유를 주선한 것은 미국 대사관이었다. 미국 측은 사우스 웨스턴 연구회라는 조직에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하여 하버드 대학에서 헨리 키신저 교수가 주관하는 6주간의 여름 세미나에 김 의장이 참여하도록 했다. 1964년 6월 11일 사우스 웨스턴 연구회의 더글러스 페인 사무총장은 키신저 교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종필은 정력적이고도 논란이 많은 정치 생활을 해왔는데 귀하께서 그를 가르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그와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페인 총장은 그의 영어 실력은 좋은 편이지만 말할 때는 통역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시아재단이 추천하는 다니엘 리가 김종필의 통역자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박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반대 세력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놓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결심을 한 상태였다. 1964년 6.3 비상계엄령 선포 전야에 그는 공화당의 전 총재 정구영 의원을 청와대로 불렀다. 새벽 2시였다. 그는 원로로서 존경해온 정 의원에게 내일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면서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오늘의 사태는 야당과 지식인 그리고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탓입니다. 학생들은 4.19 혁명의 경험 때문인지 저희들만이 애국자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는 양 자만하고 있어요. 이런 버릇을 고쳐놓아야 합니다.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나는 국민이 참여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작정입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이런 학생 시위와 야당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계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계엄령을 펴야 할 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혼란이 일어난다 해도 계엄령을 펼 필요가 없도록 안전판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이후락 비서실장 문제. (1964년 6월 2일) 새벽 계엄령 선포 전야 학생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다짐하는 박정희에게 정구영 공화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도 있으니 이 기회에 과감한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지만 박정희는 별로 찬성하는 기색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려고 애쓰는 자세였으나 이날 밤은 힘으로 대처하려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정구영은 그날 내가 한 이야기는 구름 잡는 정치지 현실 정치는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얘기를 했었다고 생각된다고 회고했다. 6.3 사태를 전후한 시기에 박 대통령은 1년 전 민정이양 때에 이어 또다시 한국 정치의 분열상과 지식인의 단견에 절망하면서 고독 속에서 자신의 확신을 더욱 다지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사석에서 수없이 접장들과 학생들 그리고 기자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이런 풍토에서는 민주주의는 안 된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라고 말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6월 26일 오전 계엄하에 국회에 나와 시국 수습에 관한 교서를 발표했다. 회색 재건복에 색이 10개 깔린 안경을 쓰고 나온 박 대통령은 약 30분간 연설문을 읽어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때로는 의욕의 과잉으로 무리한 시책을 강행한 나머지 다소간 민심과 유리된 바도 없지 않아 있었고 경험의 미흡으로 뜻 아닌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고 하여 한없이 자책의 심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정녕 나대로 성의를 다하여 한다는 일이 결과는 반대 현상으로 나타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둔사도, 변명도 아닙니다. 다만 솔직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는 먼저 학생들의 시위를 비판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부는 날마다 밤마다 학생 데모 막기에만 골몰하고 국민들은 불안의 도가니 속에서 한숨만 쉬고, 이것은 학장도 교수도 막을 수 없다. 학부형도 학자모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정치인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 데모가 국회의사당 앞에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다른 국회의원은 그것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실정 하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안심하고 정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이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기는 하지만 입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언론을 맹공한다. 언론이 없는 시간부터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상에는 신문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이 사회의 혼란은 신문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다만 하나의 잠꼬대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은 지난 15년간 선의이건 악의이건 너무나 많이 국민들을 자극했고 선동적인 언사를 써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영상 수준은 맞춰왔을지 몰라도 국가사회에 유익한 일만 해왔다고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속으로는 신문이 너무 과하다, 신문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감히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그것을 시정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유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면 타인의 자유나 타 기관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규제할 의무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언론의 육성과 조금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서 그는 끝없는 정쟁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생 데모나 무력으로 인하여 또다시 정변이 일어나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지 모르나 그럼으로써 더욱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실천에 옮겨서 국회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통감하고 있다 라고 했다. 박정희는 또 우리는 영원토록 외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 자립이 없다면 진정한 독립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을 곡해하여 반공태세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라고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 의해 화형당했던 자신의 통치 이념을 변호했다. 거리로 나가면 그것이 이북방송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에 분격하는 마음 어찌 난동 군인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군인이나 학생이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위법자는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것이 국민의 소리인 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6.3 계엄령 선포 사흘 뒤 동아일보를 찾아가 당직 기자에게 군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공수부대원 8명을 구속하도록 지시했던 적이 있었다. 그는 이런 마당에 학생이라고 해서 성역처럼 봐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64년) 6.3 사태 이후 계엄령이 펴지고 군부의 압력으로 공화당 의장직에서 물러난 김종필 후임으로는 초대 공화당 총재를 지낸 정부영 의원이 의장 서리로 임명됐다. 6월 10일의 일이었다. 그가 당 의장이 되고 나서 보니 당 운영 경비를 대통령 비서실장 이우락 갓에서 타쓰고 있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이틀 뒤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과 만났다. 그는 먼저 정치자금 이야기부터 꺼냈다. 나는 30여 년간 법조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치라는 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절대적 요청입니다. 정치자금을 염출한다는 것은 우리 형편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종필 씨가 궁지에 몰린 소위 4대 의혹 사건도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진언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했다. 정구영은 이우락 실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간에서는 내각은 껍데기고 알짜는 청와대에 있다. 이우락 실장은 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국무총리 대행이고 재무장관이고 상공장관이다.
인사, 자금에 관한 것은 이유락 씨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 정부 장관들은 로봇이다. 이 실장의 쪽지 한 장만 들어가면 그것이 곧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이 벌써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유락 군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잘 생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구영은 물러나 이유락 실장이 교체되기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또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을 만났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치자금을 맡게 되면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분부를 기계적으로 일을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려,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환관 정치는 백해무익입니다. 제3공화국 출발 초에 대통령이 환관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비서실장에 대해 말들이 많고 부작용이 있다면 시정해야겠죠. 선생님 말씀대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구영 장설이는 몇 주를 기다렸으나 역시 이유락은 건재했다. 정구영은 청와대로 들어간 김에 또 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유락 군이 그만두면 후임은 누가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거야 대통령께서 고르실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저더러 추천하려면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서인석 군은 어떻습니까? 제가 근 2년간 접촉해보니 젊은 사람이지만 상당한 식견이 있고 이런 면에서 유능하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의원직을 사임하고 비서실장을 할까요?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하시는 입장에서 권하시면 그도 의원직을 내놓고 소임을 맡을 겁니다. 저도 그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여유를 주십시오. 홀가분한 기분이 된 정구영은 청와대를 물러나 소식을 기다렸으나 이후락은 오히려 당정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었다. 정구영은 그 뒤로는 이후락 문제를 꺼내지 않는 대신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실장이 들어오면 입을 닫아버렸다. 각하하고 저하고 정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자주 이유락 군을 입회시킵니까? 그는 사무관입니다. 그 이후로는 박정희 대통령도 이유락 실장으로 하여금 배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도 이 실장은 조용히 들어와 저만치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실장은 좀 나가 있어 라고 했다. 공화당 당무회의에서도 김용태 의원 등이 당의 이름으로 이유락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합시다라고 들고 일어났다. 정구영은 그 문제는 당의장인 4개 맡겨달라고 타일렀다. 다음날 당정 연석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정구영 의장이 이후락 문제를 꺼내지 않으니 김용태 의원이 어째서 당무회의에서 결의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대들었다. 박 대통령이 의아해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정구영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대통령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박 대통령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정색을 하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인사 문제는 대통령에게 이리 마시죠. 정구영은 당무회의에 산회를 선포하고 대통령을 따라 나와 집무실로 들어가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거 너무들 하십니다 라고만 했다. 다음날 정구영은 당 의장설이 사퇴서를 대통령에게 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친북조직 불꽃회 1964년 6월 5일 6.3 사태로 인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당국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이던 김정강을 학생 데모 배후 주종자로 지목, 현상금 10만원을 걸고 수배령을 내렸다. 김정강은 1959년에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해 그해 이념서클 신진회에 가입한 뒤 마르크스 레닌의 이론에 빠져들면서 신진회 선배들이 4.19 학생 데모를 지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 김정강은 남북한 간의 정통성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친북주의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장면정부 시절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 등 각종 시위를 배후 조종하다 5.16 쿠데타 직후 계엄당국으로부터 수배를 받자 허술한 행정의 틈을 타서 군에 입대했다. 그가 군 방첩대에 체포된 것은 1963년 2월. 평소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신변 정리를 잘한 덕분에 곧 풀려났다.
학교로 돌아온 김정강은 신진회의 정체가 노출됐으므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합법적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어갈 단체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제5대 대통령 선거가 막 시작될 무렵이던 1963년 9월경, 김정강은 정치학과 후배들과 함께 민비연을 조직했다. 김정강은 지하 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리대뿐 아니라 상과대, 사범대, 공과대 등 각 단배별로 조직 인원이 확보됐고 1964년 초에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은 물론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의 각 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진행됐다. 전국 조직의 명칭은 반제 전국학생동맹이었고 서울대학교 물리대에서 조직된 서클 명칭은 불꽃회였다. 미제의 번견, 박정희는 으로 시작되는 불꽃회 강령은 조국의 북반부에서는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하는 위대한 조선공산당의 지휘하에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성공하고 라는 대목이 있었다. 불꽃회는 박정희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군사 파시스트라고 규정하고 박정희 정권을 식민지 예속 파쇼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김일성에 대해서는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의 지도 역량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다. 김정강의 불꽃회는 한국 최초의 대학 내 자생 친북 조직이었다. 1964년 3월 조직 구성을 완료한 김정강은 3.24 한일회담 반대 데모와 6.3 데모를 조종하다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지자 도피했다. 수배 전단은 그의 고향인 경남 진주의 골목에도 붙었다. 제재소를 운영하던 부친의 직원집 다락에 숨어있던 김정강은 6월 7일 박문병 경감이 지휘하는 40여 명의 형사들이 집을 포위한 가운데 체포됐다. 체포된 김정강은 서울 시내의 안가에서 한 달간 고문을 견디며 경찰이 어디까지 조직의 내막을 알고 있는지를 관찰했다. 경찰은 반제 전국 학생 동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된 것은 7월 16일쯤이었다. 1964년 7월 18일 양찬우 내무부 장관은 학생 데모 배후 주종 사건이란 제목의 불꽃회 사건을 발표했다. 김정강은 1966년에 출감하여 14년간 노동 현장에서 위장 취업해 활동을 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숱한 미전향 간첩들로부터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1980년에 비로소 자신의 신념이던 친북, 사회주의 노선과 결별한다. 기자는 불꽃회 사건 이후 34년이 지난 후에 김정강 씨를 만났다. 지금은 전향에서 보수 우익의 노선을 견지하며 사회평론가로 활동 중인 김정강 씨는 자신을 역사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했다. 불꽃회를 만들 당시 그는 세상을 마르크스 이론에 끼워 맞춰 도식화하는 데만 골몰한 나머지 현실감을 잃었던 시절이라고 회고하면서 그래도 박 정권 때 법치주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의 법정 투쟁이 성공하게 됐다. 법치주의는 좌익에게 빠져나갈 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씨가 미국의 앞잡이였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당시에 우리의 삶은 조선조 때부터 지속되어 온 반봉건 시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80달러로 아프리카의 가나와 동급이었죠. 우리가 보기엔 사회주의 쪽으로 가야 성공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 후 착오였음이 드러났고 박정희는 이 땅에 자주적인 현대국가를 건설하고 자본주의를 창출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반면 우리 같은 박 정권의 성공을 부정하는 좌익과의 싸움에서 패배해 자신의 물질적 성공을 합리화하는 이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끝내 제 가슴속에 무겁게 남아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3 계엄령을 국정의 주도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계엄하여 언론 검열로 야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공세로 나온다. 1964년 7월 2일 박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서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헌정의 불안정한 상도보다는 오히려 계엄에 의한 사회 안정을 바란다는 서민 대중의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계엄령 해제에 앞서 앞으로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확실한 대책과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러한 보장은 여야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당만의 힘으로서도 그 보장을 성취시킬 결의를 굳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언론 규제였다. 박정희는 6.3 시위를 몰고 온 근본 추진력은 신문의 선동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언론의 입을 막아놓은 계엄기간에 언론규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밀고 나갔다. 두 야당인 민정당과 삼민에도 응원 세력인 학생들과 언론이 침묵한 형편에서는 이 언론규제법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박정희는 군대와 서민 대중의 지지를 믿고서 밀어붙였다. 온건 야당인 삼민회가 정부의 언론규제 법안에 대해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냈고 이것이 돌파구가 됐다. 7월 28일 새벽 여야 시국수습협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언론규제 강화 대책의 법제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은 공화당이 입법활동을 개시하고자 할 때는 삼민회는 이에 협조할 수 있고 민정당은 해엄 후에 논의에서 찬동 또는 반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7월 29일 0시를 기해 그동안 서울 일원에 펴져 있던 계엄령을 56일 만에 해제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언론 검열로 묻어두었던 사건들을 정리하여 보도했다. 대부분이 학생인 계엄사범 174명 구속, 시위 중 부상당했던 건국대학교 학생 치료 중 사망, 인권에 관한 권위서를 배포한 이병린 대한변호사협회장 구속, 야당이 박 대통령 하야 및 탄핵 논의 따위의 기사는 언론이 살아있었더라면 정부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들이었다. 박정희는 언론 통제가 국정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체험으로 확인한 셈이었다. 공화당은 7월 30일 단독으로 학원보호법안과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윤리위원회에 속한 심의회의 권한에 있었다. 언론계 대표 5명, 비언론인 4명으로 구성되는 이 심의회는 언론 윤리 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경고, 정정, 사과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기 간행물과 방송사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인쇄, 배포 또는 방송 금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원 보호법안의 핵심은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해 특정 정당 또는 그 정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개인, 집단의 활동과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의 가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이었다. 계엄 기간 중이던 7월 17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각 도청 소재지에 있던 지부와 국내 정보국을 완전히 없애고 주요 지역에 대공 분실을 새로 설치하여 앞으로는 대공 업무에만 치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지부를 분실로 이름만 바꾼 것이었고 언론, 정계, 학원에 대한 사찰은 더욱 강화된다. 6.3 사태를 전후한 시기는 박 대통령이 정보부를 이용한 언론 통제의 방향을 굳힌 시기이기도 했다. 계엄하이던 7월 27일 한국신문발행인협회,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통신협회, IPI 국내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 입법에 의한 타율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자율규제를 보강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8월 1일자는 유기천 서울법대 학장 등 각계 대표들 9명을 상대로 언론규제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7명은 입법을 반대했고 경제인협회 회장 김용환은 찬성, 소설가 박경리는 언론의 횡포에 대한 비판도 많다. 언론은 이를 자각해야 하고 사회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여가야 한다는 요지로 답했다. 국회는 8월 2일 밤 야당 의원의 일부가 퇴장, 일부는 방관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8월 5일 임시국무회의는 이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8월 3일 한국신문인협회는 각 언론단체 및 전 국민과 더불어 이 악법 폐기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다음날 국회, 청와대, 중앙청, 법조, 경제부처, 보사부 출입기자단이 편집인협회의 성명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고 5일 하루 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다. 언론계를 망라한 언론윤리법 철폐투쟁위원회도 결성됐다. 위원장은 유봉영 조선일보 부사장, 부위원장은 고재욱 동아일보 부사장 겸 주필 등 3명. 8월 10일에는 투위가 주최한 언론인 대표 대회가 열려 언론 자유투쟁을 선언했다. 이제 권력과 언론의 정면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언론과의 갈등.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8월 21일 부산 시찰 중 기자들과 서면 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언론계가 이미 작성하여 공개한 바 있는 신문윤리위원회 강화 법안을 받아들여 공포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이 법은 넓은 국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언론계가 작성한 강화안은 이미 시기가 지난 이야기다. 임의단체의 규정과 국가의 법률은 전혀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여운을 남겼다. 앞으로 언론인들이 더욱 자성하여 타율적 규제 책임에 충실함으로써 이 법의 필요성이 없어질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박상길 대변인은 이 답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도 정부가 뜻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확증이 엿보인다면 이 법을 폐지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이즈음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8월 17일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18일엔 대한공론사가, 20일엔 일요신문사가, 25일에는 문화방송이, 27일에는 동아통신이 악법 철폐 투의에서 이탈했다. 한국신문발행인협회는 언론윤리위원회법에 규정된 윤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할 것인가를 언론사 대표들에게 묻는 서면 결의서를 보내놓고 있었다. 그 답신 마감은 8월 28일. 8월 26일 오전 조선일보 방일영 사장은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문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반대가 조선일보의 최종 태도입니다. 나는 사장으로서 조선일보의 태도가 정당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방일영 사장은 동아일보의 고재욱 부사장을 만나서 만약의 경우에는 자진 폐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최후적 내심을 나누고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우리 신문사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8월 28일의 집계 결과 21개 언론사가 윤리위원회 소집에 찬성, 정부편에 섰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만이 반대 투표를 했고 대한일보는 기권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서 골똘히 생각에 빠지곤 했다. 8월 23일은 일요일이었다. 그는 오전에 청와대를 찾아온 공화당 당무위원인 민병권과 함께 지프를 타고 수원 쪽으로 달렸다. 남쪽은 가뭄이었는데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와대를 출발한 것이었다. 경수 가도에는 벼가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정희는 한적한 저수지를 골라 종일 낚싯대를 들이웠다. 저녁 8시 청와대로 돌아올 때 잉어 한 마리를 들고 왔다. 8월 31일 박정희 대통령은 강공책을 정책화했다. 그는 국무회의로 하여금 정부와 맞선 조선일보 등 5개 사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하게 했다. 정부 기관과 공무원의 구독 중지, 은행 융자 제한 및 기존 대출 자금 회수, 신문 용지 가격의 차별 대우, 극장협회와 기업체들에 대해 광고 게재 중단 압력, 취재활동 제한 등 5가지였다. 이날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본부 발행인에 대한 정부의 압력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9월 1일에는 조선일보 선우휘, 동아일보 천관우, 경향신문 민재정, 매일신문 김창식 편집국장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이 4개 신문의 일면에 실린 성명서는 그 표현이 비장했다. 그 악랄한 수법은 일찍이 일제 때에도 보지 못하였던 터로 그 천인공노할 비인도적인 조치는 이미 가공할 언론 탄압일 뿐 아니라 위정당국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노정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신문인협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한국기자협회의 정열적인 투쟁에 더 큰 기대를 걸면서 일사불란 악법 철폐를 위하여 끝까지 감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9월 2일에는 언론주무장관인 이수영 공보부 장관이 저항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뜻에서 사표를 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홍종철 문교부 차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수영은 보복 조치를 결정한 31일의 국무회의에서도 온건로를 펼쳐 다른 장관들과 대립했었다. 정권과 언론이 벼랑까지 간 상태에서 막후 대화도 진행되고 있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양통신 사주이기도 했던 공화당 보스 김성곤 의원과
이우락 비서실장이었다. 9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언론윤리위원회 소집에 찬성하지 않은 조선일보 등 5개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시정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은 솔직한 표현을 했다. 정부가 취한 몇 가지 지나친 조치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으니 언론인 여러분들도 지나친 태도를 시정하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 국법으로 확정된 법이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수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1964년 9월 7일) 오후 박정희 대통령은 가뭄이 심했던 호남 지역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리산으로 시차를 떠나 이날 밤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 세종로에 있던 신문협회 1층 로비에는 심각한 표정을 한 언론인 6명이 모였다. 언론윤리법 철폐투쟁위원회 유봉영 위원장을 필두로 편집인협회 고재욱 회장, 최석최 부회장, 신문연구소 홍종인 소장, IPI 한국위원회 김규환 사무국장, 기자협회 이완희 특별위원장. 오전 9시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편으로 충남 유성에 도착할 때까지 일행은 별 말이 없었다. 유성역에 도착한 이들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박 대통령이 묵고 있던 유성관광호텔로 향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박종규 경호실장은 경호원들을 풀어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 단판을 주선한 이우락 비서실장과 김성곤 공화당 의원이 마중을 나왔다. 오전 10시 10분경 1층 회의실에 들어가자 의자에 앉아있던 박 대통령이 일어나 일행을 맞았다. 기자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환희 기자가 가장 나이가 어려 일행의 맨 뒷줄에서 박 대통령이 차례차례 악수를 하며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정희의 얼굴은 싸늘했다. 박 대통령이 의자에 앉자 왼쪽부터 유봉영, 홍종인, 고재욱, 최석채, 김규환 등 나이 순서대로 앉기 시작했다. 타원형 탁자의 끝부분은 이완희 기자의 차지로 박 대통령의 오른쪽이었다. 이우락과 김성군은 박 대통령 뒤에 서 있었다. 회담장 분위기는 썰렁했다. 박 대통령도 아무 말이 없고 참석한 언론계 인사들도 분위기에 눌렸는지 입을 열지 않았다. 뒤에서 서성이던 이우락 비서실장은 언론계 대표께서 먼저 한 말씀 해보시죠 라며 권했으나 침묵은 계속됐다고 한다. 그러자 이우락이 김성곤에게 귓속말을 했다. 잠시 후 김성곤 의원이 투박한 경상도 억양으로 이양이 내 좀 보자 며 슬그머니 불러냈다. 김성곤은 이 기자에게 귓속말로 모처럼 가깝게 이우락 실장하고 내가 부탁드려 마련한 자리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자네가 좀 해봐라 라고 했다. 광주 서중과 광주고등학교 시절 웅변을 잘했던 이완희는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기자협회 대표로 참석한 경향신문의 이환희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는 침착하고 예의 바른 언어 구사에 신경 쓰면서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이려고 박 대통령의 심정에 호소했다. 군사혁명까지 일으켜 어지러운 나라 질서를 세우려는 각하의 충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완희 기자는 4.19 이후 사회 질서의 문란과 관료의 부패상 등을 거론하고는 혁명 공약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조국을 근대화시키려는 애국적 결단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언론들이 앞다투어 비판적 기사로 일관해 학생 소요를 선동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하께서는 개혁과 신질서 확립에 언론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전 언론계의 생사 여부가 달린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드신 것을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묵묵히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완희 기자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 언론의 보도 성향을 자가 비판해보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제목을 달아 가판에서 많이 파는 데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독자들의 뉴스 감각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동과 폭로로 소위 군사정부라고 하면서 각하 용서하십시오. 대정부 공세를 어느 신문이 더 진하게 제호로 내용을 쓰느냐 하는 경쟁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담배를 피워문 채로 입술 한쪽을 들며 쿡쿡 웃었다. 그 사이로 담배 연기가 솔솔 새나오고 있었다. 이것은 언론기업의 무모한 과당 경쟁 때문입니다. 더 큰 원인은 경영상 적자가 너무 심각한 데 있다고 보입니다. 이환희 기자는 자신이 2년간 도쿄 특파원으로 지내며 보고 겪은 일본 사회와
언론사의 예를 들기 시작했다. 일본의 외무성과 국방성 기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국가이익을 먼저 계산해서 기사를 씁니다. 아무리 특종이라 해도 이 기사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제합니다. 이 말에 박정희는 앉은 자세를 고치더니 펜을 들어 메모하기 시작했다. 이 기자는 구미에 맞는 신뢰를 들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일본에 총파업이 있습니다. 춘투, 추투라면서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와 선동적인 문구를 쓴 어깨띠를 두르고 횃불 데모를 할 때면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일본은 오늘이나 내일쯤 뒤집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요미우리나 아사히, 마이니치 등 3대 유력 신문들을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사회면 구석에 1, 2단으로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박정희는 그렇지 하며 무릎을 탁 쳤다.